네, 완연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아서 9월 위기설도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상황이 참 좋습니다. 나머지 가을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하는지 좀 길게 보는 전략 마련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경수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한금융투자의 먼저 9월 리포트 헤드라인이 라이징 폴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가을에는 좀 상승을 하는 걸 기대를 한다라는 뜻인가요? 먼저 네, 해석부터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도 있고 네. 9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한 최근 4년 만에 맞이하는 그 가장 평안한 가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도 여기에 반응을 해서 상당히 좀 기대되는 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좀 제목을 달아봤고, 그래서 뭐 일시적인 여러 가지 위기설 때문에 조정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공포의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이후에 가을 증시를 더 기대하면서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좀 담아봤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평안한 가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또 우리가 9월 위기설이 나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불확실성 변수가 네네. 많거든요. 일단 하나하나씩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지금 거의 대부분 뭐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지만 규모가 문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큰 영향력은 그러니까 없을까요? 네, 일단 9월 달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9월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정책이 이제 나올 거다라는 예상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블룸버그 서베이를 보면 이번 9월이죠. 17, 18일 날 예정돼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때 열리게 되는데 이때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을 64.6%까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9월 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3월 달에 33%에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상당히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보고 있는 거고, 이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FOMC 의사록을 이제 펼쳐봤을 때 경기가 개선되면 올해 안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올해 남은 회의가 3번 있습니다. 9월과 10월, 12월 있는데 2011년부터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있는 달들을 연준이 정해놨어요. 네. 그런데 시장과의 소통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2011년 이후로 프레스 컨퍼런스가 없는 달에 통화 정책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12월 달은 결정하면 이제 올해 하는 게 아니니까 9월과 10월 중에 하나인데 9월은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는 달이고 10월은 없는 달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9월이 유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시장이 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이미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인 충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번에 양적 완화 규모의 평균은 169억 달러였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 주말에 고용이 발표되고 난 뒤에 또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142억 달러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시장은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은 연준이 하겠지만 많이는 안 할 거다. 100억에서 한 200억 달러 정도 사이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보다 높은 수준의 대규모 축소가 일어나면은 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대규모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페드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되는데 다시 한번 준비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보면 재밌는 게 올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전망치를 2.3에서 2.6%를 안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개월이 이제 이미 경기가 흘렀기 때문에 사실상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경제 성장률 2.3, 2.6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달성이 좀 불가능한 수치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연준이 왜 이렇게 높은 전망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라고 해보면 아마도 이 모든 양적 완화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이 경기 개선을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미국 성장률 1.8까지 붙으면 양적 완화를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이 경기가 만족 수준까지 왔으니까 이제 양적 완화를 빨리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연준은 시장이 만족하는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전망치보다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연준은 이제 급격하게 QE를 축소하거나 빨리 종료시킬 마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속내를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장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대규모의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가능성도 없고 가능성은 낮지만 9월 달에 FOMC에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석 전에 주식을 팔고 가야 되느냐 들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텐데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주식을 팔고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고 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미국에서 또 연준과 관련해서는 차기 연준 의장 이슈도 있고 또 미국과 관련해서 부채 한도 협상 이슈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그냥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연준 의장 문제는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서머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옐런 부의장인데, 네. 옐런 부의장이 된다면 버냉키의 정책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변동 없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오르고 있는 서머스가 된다면 약간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네. 일단 통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 그 미국 외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 회귀하는 흐름이 된다면 글로벌 자금 패턴이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통화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에 월가도 원래는 친월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월가도 싫어하고 의회도 싫어하는. 그런데 오바마는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서머스가 의장에 가까워진다면 시장은 한번 좀 두려움을 좀 느낄 것 같고. 부채 한도 협상은 반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시장이 우려하는 이유는 2011년을 자꾸 떠올려서 그런데요.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년 전이죠. 2011년 7월 달에 역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잘 안 되면서 8월 5일 날 신평사인 S&P가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을 내립니다. AAA에서 AA로 바꾸는데 그때 S&P 500이 16% 급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또 한 번 반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협상의 반대론자인 이제 파트너인 공화당의 입장이 결국 미국 정부를 파산까지 이끌고 가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협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자기 쪽으로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민법이 개정이 될 수도 있고 2014년 예산에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이민법은 한도 협상과 협상을 하기에는 좀 가벼운 이슈고요. 2014년 예산안인데 오바마가 시퀘스트를 적용 안 하고 초안을 한번 던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공화당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수 증대와 국방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공화당이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의회가 개원됐는데 여기서 오바마 예산안을 좀 수정을 요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한도 협상에 응하는 이런 형태의 타협이 되지 않겠냐 보기 때문에 2011년의 현상이 재현될 거라고 이제 판단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주가가 좀 핑계로 좀 빠지면 주식을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준비한 또 알아볼 만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시리아 문제, 독일 총선 문제, 또 아시아 신흥국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독일은 22일 날 총선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르켈 총리도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러면은 변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는 저희가 이제 가장 높게 보는 시나리오는 이제 국지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하는 정도, 지상군 투입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2011년 3월 달에 리비아 미사일 공습을 생각해 보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추세를 바꾸는 요소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흥국 위기는 이미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차별화 보는 외국인들의 어떤 시각의 계기로 마련된 거지 네.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이게 전년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정리를 해보자면 또 투자 전략으로 앞서서 들고 가도 좋겠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전략을 주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여부일 것 같거든요. 경기 민감주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오른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도 시장에서는 네네.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펀드 매니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준비된 그림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경기 민감주 방어주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 저희가 볼 때는 민감주를 계속 트레이딩하는 게 맞습니다. 큰 패턴에서 보면 민감주의 패턴이 올라오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방어주가 좋았어요, 내수주가. 이제 그 패턴이 바뀐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민감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미국, 유로존, 중국까지 경기가 다 같은 방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건데 그중에서 제일 강도가 센 게 유로존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쪽에 잘 연결되는 게 일단 조선 업종이 있을 거고 지금 많이 올랐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동차가 JD 파워에서 2011년 8월 이후 처음 2년 만에 플러스로 YY 증가율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면 같이 부합될 텐데 자동차 완성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나 부품주 같은 경우에 유럽 쪽에 많이 연결된 기업들도 찾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연말 소비가 4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는데 IT 업종이에요. 반도체 어느 제품이 팔리더라도 필요한 반도체 업종은 좋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는 계속 중심을 잡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9월에 산재한 현안들 알아보면서 가을의 투자 전략 또 유망한 업종군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경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